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흥기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45번 프린트를 통해서 조선의 대외관계 두 번째 임진왜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외란이 터지기 이전, 그러니까 조선 전기죠. 정확히 말하면 양란, 외란과 호란, 양란이 터지기 이전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를 공부했습니다. 자, 양란이 터지기 이전 15, 16세기 조선전기 대외관계의 핵심은 사대와 교린이라고 했죠. 조공과 책봉으로 이루어진 중국을 대하는 방법 사대, 그리고 강경과 회유책을 기반으로 여진 일본을 대하는 교린, 각각의 나라별로 어떠한 관계가 펼쳐지는가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조선 전기와 후기의 분기점이 되는 양란 중에서도 일본과 싸운 외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진왜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공부할 거냐? 크게 세 파트로 나눠 공부할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 그러니까 16세기 당시 임진왜란이 터졌을 당시에 조선, 일본, 명나라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배경을 공부할 거고요. 다음 전쟁의 전개 과정 공부할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전쟁이 가지고 온 결과, 영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실제 수업 시간 때는 이 임진왜란을 바라보는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 간의 역사적인 시각 차이, 그리고 이 전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쨌건 약간 복습을 위한 개념 강의이기도 하니 좀 그런 다른 수업 시간에 들었던 좀 그런 이야기들은 그냥 최대한 빼고 내용 중심으로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임진왜란이 터질 당시의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자, 당시 전쟁이 날 당시에 조선과 일본과 명나라의 상황은 어땠냐? 일단 조선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평화가 지속이 됐어요. 평화가 지속되면 좋은 거 아니냐? 물론 평화가 좋은 거긴 하지만 이 평화가 너무 길었습니다. 자, 200년이다. 조선이 건국된 게 1392년인데 지금 임진왜란이 터진 게 임진년 1592년이요. 딱 조선이 건국된 지 200년 되는 해였죠. 이 200년 동안 조선은 전쟁다운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중종 때 반포해란, 명종 때 을묘해변이 있었잖아요. 이건 진짜 그냥 변방의 단순한 소요 사태 정도고, 조선이라는 국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온 역량을 가지고 해본 전면전의 경험이 없다는 거야. 고려랑 비교를 해보세요. 고려 같은 경우는 거란족이 만든 요나라, 여진족이 만든 금나라, 그리고 몽골족의 원나라, 그리고 홍건적과 왜구 등 끊임없이 전쟁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조선은 거기에 비하면 전쟁다운 전쟁을 해본 적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냐? 바로 군역제도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군의사제도라는 표현보다는 군역제도가 문란해졌다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군역제도라는 게 뭐죠? 네, 군대를 누가 갈 거냐, 누가 군인의 역할을 다할 것이냐를 규정해 놓은 게 군역제도예요. 원래 조선은 법적으로 누구에게 군역의 의무를 부과했나요? 네, 조선은 원래 자유인인 양인이면 모두 군대를 가야 한다는 양인 계병제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여기서의 양인은 진짜 모든 자유인들을 말해요. 조선은 원래 신분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법적인 신분제가 바로 양천제였거든요. 이 양은 자유인인 양인을 말하고요. 자유인인 양인, 그리고 천은 비자유인인 천민을 말해요. 그러니까 천민을 제외한 노비, 백정 같은 천민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유인인 양인들은 어디를 가야 한다? 군대를 가야 한다. 그러니까 왕족이라고 할지라도 고위관리의 자제라고 할지라도 모두 군대를 가야 돼요. 면제되는 건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누구만 면제죠? 네, 바로 현직 관리들을 군대 보내서 현직 관리랑 학생들, 얘네만 면제고 나머지 양인들은 다 군대를 가야 돼.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왕족이라 할지라도 우리 아빠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라고 할지라도 군대를 가야 하는 게 조선의 원래 군역제도의 원칙인 양인 계병제였습니다. 근데 군대를 가도 전쟁이 안 나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군대 가는 게 점점 싫어지는 거고, 나 하나쯤 군대를 가지 않아도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 조선에서도
기껏 군대를 모아놨는데 양인개병제라는 원칙 아래 수많은 사람들을 군대로 불러들였는데 전쟁이 안 나니까 이 불러모은 군인들을 군사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제도할 때 제대로 배우겠지만 요역이라 그래가지고 국가의 각종 노가다에 동원을 해요. 그러니까 군사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성 만들고 도로 쌓고 이런 식으로 군역이 요역화되어 버립니다. 군역의 요역화. 그냥 노가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껏 군대 왔더니 하는 거라고 노가다 하는 막 그런 거죠.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씨 뭐 전쟁도 안 나고 가봤자 노가다만 하고 나 군대 가기 싫어. 어떻게 할까? 다른 사람을 대신 보냅니다. 나 대신 군대 갈 사람. 그러니까 주로 가난한 하층민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날 대신해서 돈 주고 고용하는 거야. 이걸 뭐라 그러냐? 대립제라 그래요. 대신하여 립. 세운다라는 거죠. 요건 그나마나. 왜? 최소한 숫자에 구멍을 안 나거든. 나 대신 누군가를 보내는 거니까. 근데 이런 꼬라지를 지켜보던 그 지역의 수령이나 군사령관들이 이제 뿔이 난 거죠. 이것들 봐라. 기껏 군대를 불러 모았더니 다 대립으로 가짜들을 내보내? 어떻게 하죠? 단속을 해야겠죠. 근데 아니야. 화낸 포인트가 그게 아니야. 왜 니들끼리 돈 거래를 해? 그 돈 내가 걷어야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수령이나 군사령관들이 자기 임의로 자기의 통치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금부터 내 관할에 있는 부대는 내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의 백성들에게는 방군, 군역의 의무를 해방시켜주겠다. 대신에 군역의 의무를 해방시켜주겠다. 군대 안 와도 된다. 대신에 뭐 하겠다? 수포, 군포를 걷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 내라 이거죠. 나한테 돈을 내면 군대 안 오게 해줄게 라고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지방의 수령이나 군사령관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백성들을 군역의 의무를 해방시키고 대신 군포를 걷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 대립제건 방군수포제건 모두 불법이에요. 왜? 양인개병제 원칙을 어기는 거잖아. 그지? 자, 그리고 이걸 조선 정부는 알게 된 거야. 지금 이 군역이 오랜 평화 동안에 군역이 요역화되면서 이 양인개병제의 원칙에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대립제를 쓰거나 그 지역의 수령이나 사령관들이 방군수포제라는 이름으로 지들끼리 군포를 걷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막아야죠. 근데 아니야. 화낸 포인트가 그게 아니야. 왜 돈을 니네가 걷어? 내가 걷어야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거를 특히 방군수포제를 법제화시켜버립니다. 바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양인개병제 원칙을 없애버리고 이제부터 모두 군대 올 필요 없다. 어차피 전쟁 안 날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일반 양인들은 군대 오지 말고 대신 국가에 뭐를 내라? 수포, 군포를 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군포를 걷고 양인개병제를 없애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양인개병제는 원칙상 무너지게 되고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 군적수포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합법화 정책이니까요. 군포를 내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양반들은 이 군포를 내는 거에서 면제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야? 양반들은 이 군적수포제가 시행이 되면서 군대 안 가도 되죠. 양인개병제가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몸으로 군대를 안 가도 되고 일반 평민, 농민들처럼 뭘 낼 필요도 없어. 군포를 낼 필요도 없는 거야. 이때부터 양반들이 이 군역의 의무에서 완전히 면제된 겁니다. 몸으로 때울 필요도 없고 일반 평민들처럼 군포를 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 나중에 흥선대원군대 가서야 이게 사라집니다. 흥선대원군이 무슨 정책이겠죠? 호포제. 집집마다 모두 군대 안 가는 사람들은 똑같이 양반이건 쌍놈이건 다 군포를 내라 라고 했던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전까지 양반들은 군대도 안 가고 군포도 안 낸 거야, 얘들아. 이래서 조선 후기 때 신분제가 무너질 때 돈 많은 부유한 상민들, 평민들이 길을 쓰고 양반의 신분을 하려고 했던 게 요거 때문에 그래요. 양반 신분을 사면 아무리 명예직이라고 할지라도 뭘 안 내니까? 군포를 안 내고 군역의 의무에서 면제되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양반들의 숫자가 늘면 늘수록 군포를 내야 되는 사람들은 줄고 근데 국가에서 필요한 세금 양이 정해져 있거든? 이 부담이 누구한테 올까? 일반 평민들에게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백골징폰이 막 그런 환고청정이 나오는 건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제도가 완전히 맛이 가버린 거예요. 군역제도가 문란해지고 양인개병제 원칙이 무너지다가 결국에는 대립제 방군수포제를 거쳐서 군족수포제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양반들은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은 오랜 시간 동안 분열을 해왔어요.
사와 누구와 누구 훈구랑 사림들이 100년간 싸웠죠. 연산군, 중종, 인종, 명종 이 4대에 걸쳐서 무려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오갑자, 기묘올사, 훈구랑 사림이 싸웠어. 사와. 그리고 누가 권력을 잡았죠? 선조 때 사림이 권력을 잡았죠. 그리고 권력을 잡은 사림들이 뭐 했죠? 학문적 정치적인 이유로 당을 나누었죠. 그죠? 이런 혼란한 상황이었다. 물론 조선도 아예 대비가 안 된 건 아니었어요. 그나마 중종 때 삼포회란, 명종 때 을묘해변을 거치면서 중종 때 삼포회란을 계기로 임시기구인 비변사가 설치되고 그 비변사가 명종 때 을묘해변을 거치면서 정식기구가 되었다. 요 정도밖에 없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일본의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삼포회란이건 을묘해변이건 이런 게 터진 게 뭐 때문이라고 했죠? 당시 중국은 어떤 시대? 우리로 치면은 후삼국 시대, 분열되어 있는 전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죠.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 전국 시대가 통일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 유명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이거 100년간의 분열기를 통일했다는 말은 얘들아, 도요토미 히데요시 밑에 지금 100년간 사람 죽이는 것만 연구해온 전문적인 직업군인들이 드글드글하다는 거예요. 수십만 명이. 당연히 이런 군대를 가지고 도요토미는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죠. 이 정도의 군대로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나 같은 영웅이 이만한 군대를 데리고 섬에 갇혀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어디로 가자? 더 드넓은 대륙으로 나아가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외관한 대륙은 정말 진짜 대륙이에요. 그래서 중국, 명나라 당연히 먹는 거고 그 이후에 어디까지 간다? 카레까지 먹으러 간다. 인도까지 정복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야심을 가진 사람이 그만한 능력이 있었다는 게 문제야. 당시 일본은 정말 군사력이 엄청났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 임진왜란 일으킬 때도 도요토미가 조선에 뭐라 그랬죠? 나 너희 조선을 먹을 거야가 아니에요. 뭐였죠? 정명가도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먹으러 간다? 정명. 명나라를 정벌하러 간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나 해라? 가도. 길이나 비켜라. 요거였어요. 그러니까 조선은 환승역이야. 그냥 거쳐가는 겁니다. 종점이 아니에요. 당연히 조선을 먹는 거고 명나라까지 가자 이거였어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말했지만 이걸 단순히 도요토미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일탈로만을 볼 수 없는 게 구조적인 문제야. 100년간의 전국시대가 끝났습니다. 자, 근데 그런 군인들에게 100년이라는 건 얘들아 적어도 2대 3대 걸쳐서 이제 일반 평민들이 농기구가 아니라 칼을 잡고 밭을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죽이는 것만 연구해왔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하루아침에 평화가 왔으니 너 이제 집에 가서 농사나 지어라? 그럼 폭동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니까 그 전쟁 기간 동안에 있었던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일자리가 없어진 거야. 실업군인들의 이런 처우 문제들, 일자리 문제, 그리고 도요토미가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 도요토미에게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땅을 뺏긴다든가 해서 이런 것들을 모두 어디로 보내는 거야? 외부로 보내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정말 나쁜 생각이죠. 자기 나라의 문제는 자기 나라 안에서 해결해야지. 자기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멀쩡한 이웃나라? 병신 만들어 된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멀쩡한 이웃나라를 쳐들어가도 아무런 문제 없다 이겁니다. 이런 마인드가 일본에서 언제까지 이어져요? 네, 2차 세계대전 때까지 이어지죠. 경제대공황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선을 병창 기지화시켜서 중국을 치자. 만주사변 중일전쟁.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이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당시 일본의 상인들도 도요토미의 이런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왜? 얘들은 무역의 확대를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100년간의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일본의 모든 무역 루트가 다 끊겼단 말이야. 해적질을 하다 보니까 그 단절된 무역 루트를 회복시키고 싶은데 다른 나라들이 문을 안 열어주니까 말로 안 되면 힘으로라도 조선과 중국을 접해서 그 더 넓은 시장을 우리가 확보하자라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당시에 이런 것들을 통제해야 되는 명나라는 굉장히 나라가 이때 혼란했던 쇠락기에 접어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나머지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당시 조선과 일본과 명나라가 이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해서 전쟁이 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다만 조선도 바보는 아니었어요. 조선도 전쟁 나기 전에 일본의 지금 이런 내부적인 변화, 통일이 되었고 도요토미가 굉장히 야심이 많다는 거를 얼추 파악을 해서 전쟁 전에 외교관을 보냅니다. 당시 왕이 누구예요? 선조 때입니다. 선조 때는 무슨 정치? 네, 붕당 정치. 살인이 걸려져서 당을 나눴죠. 그 붕당이 뭐랑 뭐로 나눴죠? 그렇죠. 서인과
동인으로 나누어졌었죠. 그래서 각각 한 명씩 서인 대표 한 명, 동인 대표 한 명을 일본의 외교관으로 보냅니다. 서인의 대표가 황윤길이라는 사람이었고요. 동인의 대표가 김성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이들은 같은 걸 보고 와서 같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났지만 다른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황윤길은 전쟁이 날 것 같으니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동인의 김성일은 전쟁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결국 누구의 말이 먹히냐? 동인의 말이 먹힙니다. 왜냐면 당시 권력이 동인에게 있었거든요. 기억하시나요? 서인과 동인 처음 나눠졌을 때 초창기 권력이 서인에게 있었습니다. 정열입 모반 사건. 동인이었던 정열입의 모반 사건을 계기로 권력이 정철을 중심으로 한 서인에게 넘어갔죠.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됐죠? 정철이 광해군을 세자로 세우자는 그 말을 한 것 때문에 권력을 잃어버리고 이 권력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동인에게 넘어갔잖아. 지금 다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권력이 동인에게 있는 상황이라 동인의 발언권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게 조선의 기본적인 여론이었어요. 설령 전쟁이 나더라도 그 이전에 삼포회란 을묘해변급 정도일 것이다 라고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조선 일본이 이렇게까지 힘이 강해졌을 거라는 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겁니다. 거기다가 일본은 당시에 신항로 개척으로 아시아 시장에 진출했던 포르투갈로부터 조총이라고 하는 신무기도 구입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자, 뭐 이제 전쟁 초반에는 조선은 정말 속절없이 패배하게 돼요. 일본은 100년간의 전국 시대로 단련된 이 20만 명의 전문적인 군인들, 거기다가 신무기인 조총으로 무장한 이 군인들로 일사불란하게 조선을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일본이 당연히 조선에 올 때 배를 타고 오겠죠. 이 나고야를 출발해서 여기 부산에 먼저 상륙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일본군의 진격로를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일본군의 진격로는 철저하게 어디로 갑니까? 네,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이 남부지방을 천천히 오는 게 안정화시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어디로 간다? 수도인 한양으로 간다. 이게 일본의 기본 전략이었습니다. 육군은 최단 시간 내에 적의 머리를 날려서 마치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쳤을 때처럼 적의 수도를 치고 적의 머리를 날려서 적의 왕을 잡고 거기 게임을 끝내겠다라는 거였어요. 왜? 얘들의 목적은 명나라니까. 조선에서 최대한 힘을 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부산을 상륙한 일본군은 곧바로 한양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군수물자의 보급품은 수군이 바다를 통해서 해주겠다. 그래서 나온 게 수, 륙, 양면 작전이었습니다. 육군은 최단 시간 내에 적의 머리를 치고 수군이 보급을 해주겠다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부산에 상륙해서 있었던 전투가 부산진 전투, 그리고 부산 옆에 있는 동래성 전투. 그래서 이 부산진 전투의 정발, 동래성 전투의 송상현, 이런 사람들 이름 알아두라겠죠. 자, 그리고 이 부산을 경상도를 차지한 일본이 지금 목적지가 어디예요? 우리의 수도인 한양이야. 그러면 이 부산에서 최단 시간 내에 수도인 한양으로 오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충주예요. 그 옛날 장수왕이 계로왕의 목을 베고 한반도 중부지방에 진출해서 고구려비를 만든 그 충주입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이 몰려오는 일본군을 충주에서 일단 막아야겠죠. 그래서 당시 조선 최고의 명장 신립에게 이 충주를 지키도록 명했지만 신립도 이 충주에서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탄금대에서 전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진 동래성 전투 이후에 이 충주 탄금대 전투에서 신립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이거 수업 시간에 말을 했으니까. 탄금대 전투에서 조선이 가장 믿고 있던 신림마저도 시간을 끌지 못하고 패배하게 되니까 더 이상 한양을 지킬 만한 힘이 없었죠. 그래서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부산에 상륙하고 조선의 수도인 한양을 점령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단 20일이었어요. 그리고 한양을 빼앗긴 선조는 한양에서 옛 고려의 수도 개성을 거쳐 옛 고구려의 수도 평양을 거쳐 어디까지? 의주까지 피난을 가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 나오죠. 한성에서 개성, 평양, 의주까지 피난을 가게 되고 일본군은 어느새 평양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비록 왕이 도망가서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지금 일본의 육군은 최단 시간 내에 지금
왕의 턱 밑까지 체크메이트 직전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하지만 평양까지 진출한 일본군이 한 걸음 앞에 의주까지 남겨두고 움직이질 않습니다. 아니 움직이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움직일 힘이 없었거든요. 왜? 군수 물자가 완전 바닥이 났어요. 먹을 식량, 무기 모든 게 바닥이 난 거야. 분명히 수군이 보급해주게 했는데 네, 수륙 양면 작전. 육군은 최단 시간 내에 적의 머리만 쳐라. 필요한 건 우리 수군이 갖다 주겠다. 그 전략이 어그러지게 된 겁니다. 반격의 서막은 어디에서?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전에 우리 선조 의주까지 피난 가서 명나라로 도망갈 생각까지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때 활약했던 게 광해군입니다. 선조가 한양을 버리던 그날 떠맡기듯 광해군은 17살의 나이에 세자가 되고 의주에 있는 왕을 대신해서 본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임시정부인 분조를 이끌면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의병장이 많았던 북인들과 정치적인 그런 긴밀성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수군 누구의 활약? 이순신의 활약. 이순신은 이제 처음에 옥포에서 시작을 해서 거북선이 첫 출전한 사천의 전쟁 때 이분께서는 23번 싸워서 23번 모두 일본군을 박살을 냅니다. 심지어 단 한 척의 함선도 파손되지 않았어요. 특히 이번에 영화로 나왔던 박해일 씨와 변유한 씨가 주연했던 한산 용의 출현이라는 영화에서도 잘 묘사됐듯이 이 한반도 대첩에서 일본 수군을 완전 괴멸시켜버립니다. 이게 이순신에게 계속해서 바다의 보급로가 차단되니까 한반 대첩은 정말 일본도 본인들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카드 와케자카 야스하루라고 하는 수군 전문 지휘관과 당시 일본의 난다긴다 하는 수군들을 총집결시켜서 힘으로 조선 수군을 박살내기 위해 전면 승부를 건 거야. 여기서 이제 이순신이 그 유명한 하객진, 하객 날개를 피듯이 쫙 펼쳐지는 하객진을 통해서 일본 수군을 거의 진짜 말 그대로 전멸시켜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군의 완승을 통해서 가지고 오는 의미, 이 의미가 중요한데 이제 어디가? 네, 바로 남해안 이 제해권, 바다가 완전히 조선 수군의 속에 넘어오게 됩니다.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일본은 바다를 통해서 군수 물자를 보급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일본군의 보급로가 차단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수륙 병전 작전이 완전히 어그러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바다를 통해서 남해안, 전라도, 이 곡창지대 역시도 일본군의 약탈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군의 승리의 의미, 남해안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전라도를 보호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또 누가 나서냐? 의병들이 나서게 돼요. 지금 일본군의 보급로가 굉장히 기형적으로 길어졌죠. 바다가 안 되면 육지로라도 평양으로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대각선으로 기형적으로 길어진 보급로를 이제 누가 공격을 하는 겁니까? 우리 의병들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의병들은 힘에서는 밀릴지 몰라도 익숙한 지형침을 그 지역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일본군의 보급로를 완전히 털어버리는 거예요. 게릴라전을 펼치는 거죠. 대표적인 의병장, 여러분에게 홍위장군으로 유명한 곽재우, 고경명, 조헌, 정문부 같은 이런 양반 출신의 의병장들도 있고요. 이 양반 출신의 의병장은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북인 출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조식의 제자들, 특히 곽재우가 조식의 수제자예요. 그리고 특이한 건 승려들도 의병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유정, 살명대사, 휴정, 서산대사. 이게 그러니까 조선 정부가 그동안 불교를 굉장히 탄압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다면 조선도 옛날처럼 우리를 덜 괴롭히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나라를 위해 싸우면 조선도 이제 우리 불교를 좀 잘 대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죠. 이렇게 바다에서는 이순신, 육지에서는 의병들이 일본군을 괴롭히고 있는 사이 드디어 조선에게도 반격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일본군이 공황 상태에 빠진 틈을 타서 조선도 전열을 재정비하고 드디어 조선의 정부군인 관군들도 반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일본군은 보세요. 바다로 보급이 안 돼요. 거기다가 육지를 통한 보급도 의병들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더 이상 일본에서 실어 날라오는 그런 군수 물자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병들, 그러니까 바다로는 아예 한 척도 못 가는 거고, 의병들의 게릴라전 얼마나 심했냐? 비유하자면 한 쌀 10만 가마를 가지고 출발하면 도착하면 1000가마 남을 정도로
운반하는 게 힘들었다고 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네, 현지 보급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현지 보급. 조선에서 현지 보급할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일본군이 최단 시간 내에 돌파하느라 내버려둔, 그렇죠, 전라도. 전라도가 있잖아. 이제 승부의 방향은 전라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조선은 전라도를 지키느냐, 일본은 전라도를 차지해서 현지 보급을 하게 되느냐, 이걸로 이제 승부의 방향이 옮겨지게 되는데, 그 전라도를 일본으로부터 지킨 게 바로 김시민의 진주대첩이에요. 전주가 아닙니다. 진주예요. 진주는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넘어오는 중요한 길목이 있는 도시야. 그러니까 이 경상도에서 전라도를 차지하기 위해 넘어오는 일본군을 괴멸시킨 전투가 이 진주대첩입니다. 이때 일본도 나름 사활을 걸었어요. 이게 전라도를 차지해서 현지 보급을 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 그래서 이 진주를 차지하기 위해서 일본도 가리고 뽑은 최정예 군대 3만 명을 진주에 보냅니다. 당시 이 3만 명의 일본군을 상대로 진주를 지키던 김시민과 조선군의 숫자는 3천 명이 채 되지 않았어요. 10배가 넘는 일본군을 상대로 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려 10일을 치열하게 싸우고 끝끝내 10일 이후에 조선이 일본군을 격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주대첩의 승리로 인해서 조선은 전라도를 보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전라도를 보호한 게 이순신이라면 육지에서 전라도를 보호한 게 김시민의 진주대첩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승리를 했다. 다만 이 전쟁으로 인해서 김시민은, 우리가 이겼지만 결국 김시민은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도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드디어 조선에게도 지원군이 옵니다. 누구? 명나라. 그 전부터 도와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처음에 이제 명나라도 좀 의심을 했어요. 너무 조선이 쉽게 뚫리니까 이게 이제 일본 것이 짜고 치는 거 아닌가, 승부 조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조선이 싸움을 못하는 거였죠. 그래서 명나라 연합군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격돌하게 되느냐? 여기 평양에서 격돌하게 돼요. 지도를 보시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조선의 왕이 어디로 도망쳤죠? 선조가 의주로 도망을 쳤고 일본군은 평양까지 진격해 있는 상태야. 그래서 지금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주러 왔잖아. 그럼 당연히 명나라가 온 다음에 어디로 가야죠? 네, 평양으로 가야죠. 그래서 조명연합군이 처음으로 이제 평양을 되찾기 위해 싸우게 되는데, 이 전투는 허무하리라만치 쉽게 조선이 승리합니다. 왜? 일본군은 이미 만신창이었어요. 일단 평양에 있는 일본군은 보급이 완전히 끊겼잖아. 바다로도 안 돼, 육지로도 안 돼. 거기다가 전라도를 통한 현지 보급도 실패했어. 그래서 힘이 완전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조명연합군은 굉장히 쉽게 평양성을 탈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명나라군이 급발진을 하게 돼요. 뭐야, 일본군 별거 아니네? 해서 이 평양을 빼앗은 기세를 몰아 한 번에 우리가 한양까지 진격하도록 하자!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중하자는 조선군의 의견을 묵살하고 명나라는 급발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조선은 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군대를 모아서 한성 근처에 대기시켜놔라. 그리고 우리 명나라군이 한성을 치면 너희 조선군이 호응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권율과 3,000명의 조선군은 한성 근처에 있는 조그만한 행주산성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명나라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다려도 명나라군은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평양을 찍고 나서 신나게 급발진하던 명나라는 이 개성 근처 벽제간이라는 곳에서 개박살이 나고 진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 그 명나라군만 기다리던 권율과 조선군이 오히려 역으로 고립돼 버린 거예요. 이제 일본군들이 여기서 뭐하니? 이러고 이제 권율과 조선군을 고립시켜버리게 되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행주 대첩입니다. 여기서 조선군이 이겨요. 그리고 이때 한양을 지키던 일본군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어. 행주산성을 뚫으려다가 못 뚫어서. 그래서 더 이상 이런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한양을 지키기는 쉽지 않겠다. 그래서 행주대첩 이후에 결국에는 일본군이 한양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고 우리가 한양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이라 그런다면 일본 수군을 괴멸시켜서 남해안 해안권을 장악하고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전라도를 바다로부터 일본군으로 보호한 바로 한산대첩. 그리고 그 다음 전라도를 육지로부터 일본군으로 보호한 김시민의 진주대첩. 그리고 한양 탈환의 결정적 계기가 된 권율의 행주대첩. 요렇게 세 개, 이순신의 한산대첩, 김시민의 진주대첩, 권율의 행주대첩,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이라고 하는 거야. 다 나름 전략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진주대첩이랑 행주대첩의 중요한 점 또 하나는
관군들만 싸운 게 아닙니다. 의병들이 함께 싸웠어요. 특히 진주대첩에서는 곽재우도 함께 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자료에 여러분 김시민의 진주대첩이나 권율의 행주대첩에서는 의병들의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의병들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의병들이 함께 싸운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전쟁이 점점점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죠. 특히 우리 명나라의 지원 파트 좀 볼 건데,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주고 나서 맨 처음 싸운 게 평양선 전투예요. 여기서 이제 평양을 우리가 탈환을 했죠. 다만 평양을 탈환한 이후 급발진하던 명나라는 개성 부근에서 큰 피해를 입는데, 그게 바로 벽제관 전투입니다. 그리고 이때 고립됐던 권율이 오히려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우리가 한양을 탈환하게 되죠. 그리고 명나라가 우리를 정말 열심히 도와준 건 맞아요, 여러분들. 물론 와서 깽판도 많이 치고 정말 부작용도 많았지만 애초에 명나라가 정말 많은 군대를 보낸 건 맞아. 이건 도요토미의 실책이었습니다. 애초에 전쟁 시작할 때 정명가도라는 걸 내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명나라 입장에서는 어차피 가만 내버려둬도 명나라까지 올 놈들, 명나라 오기 전에 조선 땅에서라도 막자. 명나라 입장에서는 자기 땅이 전쟁터가 되는 것보다야 조선 땅에서 막는 게 훨씬 이득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일본도 지금 보세요. 모든 게 다 억울해졌죠. 그죠? 심지어 한양마저 다시 뺏겼어. 전쟁이 오리무중에 빠진 거야. 이제 일본이 뭐가 필요하게 된 거야? 시간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휴전을 제의하는데 이걸 누구에게 제의하냐? 우리가 아니라 명나라에게 제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휴전을 하겠다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선은 협상 테이블에 끼지도 못합니다. 6.25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 근데 이 휴전을 하겠다는 일본 애들이 도요토미가 이 되도 않는 이상한 강화 조건이 있죠. 요런 것들을 제시를 하다 보니 휴전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여기 안 나오지만 명나라 황제의 딸 공주를 일본에 첩으로 보내라. 뭐 이런 이제 되도 않는 요구 소리까지 하면서 휴전회담은 결렬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휴전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일본도 시간을 벌었지만 조선도 놀고 있던 게 아닙니다. 조선군도 굉장히 힘을 재정비하게 돼요. 임진왜란 중에 우리가 얻은 교훈. 일본군에게 왜 우리가 못 이겼죠? 일본은 프로지만 우리는 아마추어였잖아. 농민군이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느낀 거죠.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도 뭐가 필요하다? 정규 군인, 훈련된 전문적인 직업군인이 필요하다. 해서 휴전회담 중에 조선은 중앙군을 농민군이 아니라 직업군인으로 재편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휴전회담 중에 만들어진 조선의 직업군인 훈련도감입니다. 훈련도감은 휴전회담 중에 만들어진 부대예요. 이 훈련도감은 방금 말했듯이 직업군인이고 또 그냥 직업군인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부대를 세분화시킨 직업군인입니다. 일본군의 신무기인 조총을 우리도 만들어야 한다 해서 조선도 이때부터 총을 다루는 포수를 양성하게 되고요. 또 우리의 전통적인 무기인 활. 비록 숙련병을 기르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당시에는 활이 조총보다 연사력이나 사거리 모든 면에서도 뛰어났습니다. 활을 다루는 사수, 그리고 일본군의 사무라이들과 싸우기 위한 근접전을 대비하기 위한 칼을 다루는 살수, 그래서 포수, 사수, 살수 이렇게 세분화된 부대고요. 이 포수, 사수, 살수를 수가 3개다 해서 뭐라 부르냐? 삼수병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렇게 휴전회담 중에 만들어진 직업군인 부대가 훈련도감인데 이거 전쟁 끝나고 나서도 조선은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느껴서 점점점 직업군인 부대를 늘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에도 훈련도감 이외에 4개의 부대를 더 만드는데 그 부대는 어영청, 총용청, 수어청, 금위영이에요. 자, 몇 개죠? 훈련도감에다가 전쟁 끝나고 만들어진 어총수금 4개의 부대 1 더하기 4는 5죠. 네, 그래서 나중에 5군형, 이걸 다 5군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만 주의할 점은 임진왜란 중에 5군형이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임진왜란 중에 만들어진 건 훈련도감 하나고 전쟁 끝나고 나머지 4개의 부대가 차근차근 만들어져서 5군형이 된 거야. 참고로 마지막 부대인 금이형은 숙종 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비가 된 겁니다. 근데 중앙군이야 직업군인 훈련도감을 만든다고 쳐도 지방군까지도 직업군인을 만들기에는 조선에 돈이 없죠. 이건 오늘날 대한민국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중앙군은 직업군인인 훈련도감으로 채우지만 그 외 지방군은 그전처럼 징집병을 활용을 하는데 원래 조선은
노비들은 군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얘들은 자유인이 아니니까. 천민들은 군대 안 가잖아. 그리고 양반들은 군대 가요. 원래 양인개병제 때는 군대를 갔지만 군적 스포츠로 바뀌고 나서는 군포 안 내고 군대 의무가 없었죠. 그 양반과 노비는 군역의 의무가 없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만한 특권을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찬밥 더운만 갈 때가 아니죠. 그래서 양반부터 노비까지 싹을 읽어 모으는데 이게 바로 소구군이에요. 물론 얘들은 당연히 직업군이 아니라 예비군입니다. 평소 때 자기 할 일 하다가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그러니까 그 전에 쉬는 날에 훈련시키다가, 평소 때 자기 할 일 하다가 뭐 쉬는 날에 모아서 훈련을 미리 시켜뒀다가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부르는 예비군의 성격이었어요. 당연히 양반들 불만이 많았겠지만 전쟁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이걸 따라옵니다. 하지만 전쟁 끝나고 나서도 양반들이 소국은 모여라 할 때 모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전쟁 끝나고 나면은 양반들은 소국군에서 빠지게 돼. 양반들만 빠지는 게 아니라 노비들도 빠지게 됩니다. 아니 노비들이 무슨 수로요? 노비들은 다 양반들 소유잖아, 거의 다. 양반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소중한 재산인 노비들이 자기를 위해 일을 해야지. 돈도 안 되는 소국군에 가서 훈련받으면 그만큼 돈 버는 게 주는 거잖아. 그래서 양반들이 빠지면서 자기들의 노비들도 소국군에 보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분명 임진왜란 중에는 양반부터 노비까지 모두 포함하는 게 소국군이었다면 전쟁 끝나고 나서는 결국 또 똑같이 평민들, 농민들만 남아있게 되는 이런 또 가슴 아픈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휴전회담이 끝난 다음에 일본군은 다시 한번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정유재란이에요. 1597년 정유년에 다시 일본이 쳐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지금 우리가 임진왜란이 이제 임진년 1592년부터 1599년까지 7년간의 전쟁이잖아요. 근데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네, 휴전회담이 한 번 있었죠. 그래서 이 휴전회담을 전이냐, 후냐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 이 휴전회담 이후를 우리가 정유재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597년부터 1599년까지. 여러분이 휴전회담 전이냐, 후냐, 요것도 좀 구분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휴전회담 이후에는 일본도 이제 현실적인 목표를 세웁니다. 그전처럼 임진왜란 초기 때처럼 명나라를 정벌할 테니까 길을 비켜줘.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못해요. 이게 안 된다는 거 알았으니까. 그래서 목표를 어디로만? 조선으로 한정 짓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불행이라 그랬죠. 일본이 더 이상 허황된 목표를 가지는 게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현실적인 전략으로 우리랑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나오는 게 귀무덤, 코무덤 이야기했죠. 조선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순신을 모함해서 날려버린 상태에서 이 원균이 조선 수군을 말아먹은 상태에서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기적적으로 이순신 장군님이 12척의 배로 일본군 330척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명량, 대첩. 그리고 조선군도 그 옛날의 조선군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도 전쟁 중에 훈련도감이랑 소고군으로 나름의 군사력을 정비해 놓은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이 전쟁이 일본의 생각만큼 쉽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에 도요토미가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 일본군은 철수를 하게 되고 그 도망가는 일본군을 상대로 끝까지 이순신 장군님이 싸우다가 노량해전에서 전사함으로써 전쟁이 끝이 나게 되죠. 그래서 휴전회담 전에 있었던 일들 있죠. 뭐 대부분 다 휴전회담 전이에요.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는 거네. 부산진 전투, 동래성 전투, 충주 탄근대 전투, 그리고 뭐 한산대첩, 목포해전, 사청해전, 진주대첩, 행주대첩, 평양성 전투 다 휴전회담 전이고 휴전회담 이후라 그러면 명량, 노량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임진왜란의 배경과 전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나머지 탐구자료는 여러분들이 꼭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 조선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같은 것도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 임진왜란의 결과 보고 임진왜란 마무리하고 광해군, 호란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